안녕하세요. 최강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경매와 놀자. 오늘은 인도 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법을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네. 예. 우리가 경매할 때 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또 소재, 용어 이런 부분이 그렇죠. 인도 명령인데 네,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경매하고 뛸래야 뛸 수가 없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인도 명령의 그 어떤 오해, 사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 인도 명령을 좀 제대로 못 알고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인도 명령이라는 뭐 이렇게 세입자가 있을 때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를 내쫓는 이런 게 인도 명령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법 조문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명도 소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명도를 이제 인도라는 부분으로 거의 대등소이한 말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인도 소송이나 명도 소송은 본 사건, 본안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 인도 명령하고 좀 다른 그 본 사건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우리가 재판은 보통 하게 되면 좀 너무 길다라고 하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도 소송이나 인도 소송도 법원이 좀 그 다른 소송보다는 좀 빨리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오래 걸리죠. 그래도 오래 걸려요. 이게 더구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법원이 이렇게 재판의 그 재판 날짜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러니까 한 법정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밀집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드문드문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옛날보다 재판이 좀 늦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옛날에 6개월, 7개월 걸리던 것이 한 1.5배 정도. 아이고, 이렇게 10개월 막 1년.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명령의 어떤 그 가치, 인도 명령의 효용 이런 부분들이 점점 오히려 높아지죠. 그렇죠. 인도 명령은 좀 빠르거든요. 예. 빠르거든요. 거의 예. 바로 한두 달 후엔 잡히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인도 명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명도 소송이나 인도 소송 같은 본안 사건 또는 본 사건하고 다르게 신청 사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청 사건. 그래서 인도 소송에 대응하는 인도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인도 명령 신청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신청 사건으로서 좀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많이 이용하는 그렇죠.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그 인도 명령은 어쨌든 그 본 사건하고 좀 왜 그러면 빨리 끝나나 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변론이라고 이게 불러가지고 그 우리가 재판은 보통 법정에서 막 공방하고 그렇죠. 다음 길은 한 달 뒤, 한 달 반 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한 다음에 재판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 신청들을 많이 받아줘요. 그렇죠. 네, 서로 공방이 되면 네, 준비 서면이라고 계속 왔다 갔다. 서면 말고 이제 서면은 이제 우리가 주장의 공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장의 공방 이외 증거라고 그래서 증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서증이잖아요. 네, 서류로 내는 그렇죠. 거. 근데 그거는 별로 시간이 안 걸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또 증언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증인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기관에다가 또 사실조회 신청하는 거. 이런 증거 방법들이 있는데, 본안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 방법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채택되고, 그 공방이 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시간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안 재판은 조금 세밀하고 정확한 반면에 늦어요. 근데 이제 인도 명령은 왜 빨라지느냐라고 하면은 저런 신청들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증인 신청하면은 저희 절차는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증인 채택을 신청을 기각해 버리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조회 신청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받아주기도 해요. 간혹 가다가. 받아줘요.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명령은 이제 우리 핵심이 신속한 절차이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에 저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쨌든 재판은 재판이기 때문에 그걸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날림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인 같은 경우는 이게 법원의 여건상 증인을 불러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그 구조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 실무상으로 증인은 안 해주고요. 그다음에 사실주의 신청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또 정말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사실 심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도만 내외적으로 받아주고요. 그런 것도 받아주는군요. 받아줘요. 그럼 인도명령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저는 나오던데 바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간단해서 그런 거예요. 더 볼 필요가 없는.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뭐 대항력 없는 세입자. 그러니까. 대항력 없는 세입자는 액면가 자체가 벌써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아무리 뭐 내가 억울하고 그 하소연을 하더라도 사실 증거상으로 보면은 그 액면가상으로 보면은 나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차들은 뭐 더 할 게 없어요. 너무 빤하니까. 빤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명령이 이제 그런 그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제 조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법정을. 네. 자, 우리가 인도 명령 근거가 이제 민사집행법 136조.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 다 내고 잔금 내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조문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도명령의 근거가 그 민사집행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공매는 인도명령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소송을 해야죠. 그분 또 이제 하셨구나. 공매는 이게 그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그 국세징수법이라고 하는 세금 받아내기 위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로서 이제 뭔가 뭐 부동산을 취득했다. 근데 이제 명도나 인도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본 사건밖에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6개월 이내에 뭔가 신청을 잔금 낸 대로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조금 명백한 사건. 이게 이제 단순하고 절차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은 이제 법원이 받아주기가 힘들어요. 조금 뭔가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소유자, 채무자 이런 사람들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을 잃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할 이야기가 없고 문제는 이제 점유자예요. 점유자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자 또는 유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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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 채무자나 소유자 이외에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점유자들이 있단 말이죠. 와, 유치권자는 진짜 이거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는 좀 그래도 단순하죠.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저 사람은 나가야 된다. 아니면 저 사람 대항력이 있다. 뭐 그렇게 되고 이제 세입자 중에서는 좀 이제 논란이 좀 되는 게 저 사람이 허위 임차인이냐 아니냐, 가짜냐 진짜냐 이런 게 따져지는 경우가 있죠. 주로 이제 조금 뭐 그 전 소유자하고 가족 관계 좀 있다거나, 좀 이렇게 채권 관계 때문에 좀 들어왔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맞죠. 이 세입자가 가짜 진짜냐가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질 때는 그 논란이 될 소지가 많은 그런 경우는 인도명령을 잘 안 해줍니다. 허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은 증거 신청도 안 받아주고 뭐 이제 한두 달 만에 막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도명령으로 쓸려 나가게 되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그럴 때는 신중해지는 거죠. 전입이 없는데요? 아니 이제 그런 전입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대항력이 있을 때. 예. 그런 이제 세입자 말을 뭐 인도명령 신청을 했는데 그 세입자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다 이 말입니다. 그럴듯하다. 이게 그 뭔가 주장할 수 있는 세입자고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도명령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것도 저는 무조건 내면 결정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판단하는군요, 그것도. 기각 결정이 나죠.
인도명령을 기각한다라고 결정이 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인도명령의 올바른 그 사용법 이런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인도명령은 그냥 뭔가 인도명령은 쉽게 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네, 있단 저도 말이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쉽게 날 만한 대상을 잡으니까 쉽게 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전 소유자, 그다음에 대항력 없는 세입자 이런 사람들은 뻔하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도명령 신청하면은 당연히 그냥 법원에서 신문을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바로 결정을 내주기가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절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도명령 그냥 나는 거야. 그렇죠. 등기 치면서 인도명령 넣어주세요. 그렇죠. 예. 인도명령 그냥 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애매한 사건에서 인도명령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인도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와,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도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인도명령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 감각으로는 이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으로 다룰 만한 사건이 아니라 본안 사건으로 가서 다뤄야 될 사건인데, 인도명령을 쉽게 넣어와요, 그냥. 넣어와서 기각되기도 하고요. 안 받아주죠, 법원에서. 그래서. 되기도 합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니까 상담하러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인도명령이 왜 안 받아들여지냐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인도명령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안 되니까 저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인도명령을 뭐 항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상담하게 되는데, 그거는 인도명령으로 제도상, 실무상으로 좀 받아주기가 힘든 사안인 겁니다. 유치권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이게, 애매한 사안들, 이런 사안들은 인도명령이 잘 안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고 인도명령을 너무 그럴 때는 남용하는 거죠. 그렇죠. 오용하는 믿고. 셈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용법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자, 그러면 인도명령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시간 낭비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명령으로 날 거다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저 점유자, 예를 들면 유치권자라고 생각하시죠. 유치권자를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있다라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하고 막 공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간단한 인도명령 점유자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방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만에 결정이 났는데 기각돼 버렸어요. 인도명령이. 이거는 이제 유치권이 한번 다퉈볼 만한 사건이다. 라고 해서 인도명령이 기각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멘붕 오죠. 그죠.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해서 멘붕이 오는데 그 사이에 허비한 시간 3개월 동안에 공방하다가 허비한 시간 때문에 그제서야 인도소송, 본 명도소송을 넣게 되면 시간이 낭비가 된단 말이죠. 3개월 날라가고 준비하는 됩니다. 시간도 그 사람이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예 인도명령을 신청을 안 하거나 해서 이거는 본안 사건으로 가야 될 사건이다라고 판단하고 본안 사건으로 미리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나는 인도명령에 한 기회를 가져보고 싶다. 두 가지를 한 번에. 그렇죠. 가져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최고네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본소송도 넣고 그다음에 인도명령도 넣고 그렇게 해야지 시간 낭비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인도명령만 올인하느냐 아니면 백업을 해두느냐 인도소송이나 명도소송에 백업을 해두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실무적인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걸 캐치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법원 실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요 정도 사안은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아리까리하다 그러잖아요. 아리까리한 사안이 어느 정도 범위냐라고 하는 부분은 재판을 많이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일반 당사자 또는 그냥 컨설팅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쉽게. 인도명령 하면 간단히 돼요. 이렇게 해야지 또 손님들이 그렇죠. 의뢰가 오고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딱 결론을 받아보게 되면 인도명령 기각 이렇게 되버리면 이제 못 쓰게 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부작용이라 그러나 인도명령을 너무 의존하게 될 때 부작용은 그 자칫하면은 우리가 인도명령이 뭐 믿져봐야 본전이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인도명령이 기각이 됐는데 네.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소송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법원이 이제 인도명령 담당하는 판사가 그 이유를 기각하는 이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각하는 이유가 자칫하면은 본안 사건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아, 예. 소송에도 영향이 있네요, 여기요? 그럼요. 어쨌든 판사가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 본안 인도명령 담당하는 판사가 어쨌든 그 공방 끝에 아주 긴 공방 끝에 결론을 내렸는데 그 마치 이제 그 상대방 점유자의 그 주장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면서 기각을 해버리게 되면 본안 사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판사님 읽어본다 이거지, 그거를. 그렇죠. 당연히 이제 점유자 쪽에서 이렇게 증거를 내는 거죠. 내가 인도명령 재판을 받았는데 이겼다. 그러면서 그 담당 판사가 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본 사건에 그 증거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정문을.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참 그 딜레마인 것이 이게 그 신청을 해서 기각이 되게 되면 기각의 이유를 어떻게 나올 것이다. 기각의 이유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애매해서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 주장이 조금 맞아서 안 나오는지 그렇지. 그 짐작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어렵다. 예 그렇게까지 나게 되면은 내가 본 재판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인도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와 어려운데요. 어렵어요. 어려워요. 진짜 법률가만 아는 건데 이거 일반인 그렇습니다. 예. 너 보고 말고 아니면 말고 소송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 받고 나면은 이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해서 가압류 이의 신청이나 또는 취소 신청 그런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그 우리가 가압류의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가압류나 가처분 한 사람을 채권자라 그러고 그럼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황당하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가압류를 당해야 돼? 또는 왜 가처분을 당해야 돼? 이렇게 억울하니까 본 재판을 할 생각보다는 그냥 당장 가압류나 가처분을 풀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가압류 이 또는 가처분 이 또는 가압류 취소 또는 가처분 취소 이런 식의 그 신청 사건으로 그 쉽게 이렇게 풀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그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흥의 소명 자료. 그렇죠. 그 정도로 그냥 단순하면 잡아두고 본 재판에서 한번 해볼 법하다라고 하는 정도만 가지면 해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돼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런 마음에 했는데 그 재판 결과 가압류 가처분이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또 이제 가압류 가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받게 된단 말이죠. 예. 와, 그러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본 재판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아까처럼 우리가 인도명령이 기각돼야 돼라고 하려고 그러면 그 점유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기각시키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판단이 나중에 본안에 영향을 미칠 만한 쪽으로 날 것이다라고 생각되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단 말입니다. 아예 안 하는 게. 와, 그렇죠. 괜히 쉽게 하려다가 더 자기가 그 피해를 보는 거죠. 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믿어봐야 본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 미치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한번 제가 좋은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봅시다. 자, 지금 요게 이제 감정평가 일부인데. 오유, 와, 이건 어떻게 건물이네요? 거의 건물이죠.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
사건은 이제 경매 토지만 경매로 난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토지를 경매로 받았는데, 경매에서는 어쨌든 이게 그 구조물, 철구조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철구조물, 이 주차장 건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철구조물이 감정평가가 아예 안 되고, 감정평가가 안 되고요. 땅만 감정평가를 해서 네. 했는데, 그 법원의 이제 그 생각은 이 그 구조물은 땅하고는 좀 다른 건물, 그러니까 땅을 취득해서 그 이 철구조물까지는 취득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땅만 감정평가해서 경매로 내놨는데, 네. 이걸 이제 낙찰받은 의뢰인은, 이거 내가 땅을 낙찰받으면 이 철구조물까지 같이 부합으로서 같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같이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야, 애매한데요? 애매하죠.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부합의 논리인데요. 부합, 땅을 취득을 함으로써 그 위에 붙어 있는 뭔가를 부합을 통해서 같이 취득하느냐. 이런 논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 부합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크죠. 그러니까요. 거의 건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완전 건물 같기도 하고 부합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의뢰인이 제가 이제 소송 담당까지 다 했었는데 결국은 하여튼 좋은 결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좋은 결론. 부합돼서 그 구조물까지 취득했다라고 보는 거죠. 아, 진짜로요? 와, 예. 와, 일거양득이네. 예. 그런데 이제 요걸 땅을 낙찰받고 나서 일단 취한 행동이 인도명령 신청을 했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회의 끝에 이거는 인도명령이 좀 안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부합은 된 거는 같은데 법원이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 그렇죠, 건물이니까. 이게 이제 건물처럼 보이니까. 네, 어디 그렇죠. 건물처럼 보이니까. 이게 왜 이제 이게 그 부합이 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우리가 그 건물 위에 별도의 건물이 이제 토지 위에 별도의 건물이 있으면은 그걸 부합을 안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건물로 보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요소. 지붕, 네. 기둥. 하나가 주벽입니다. 주벽. 근데 주벽이라는 게 이제 뭐냐라고 하면 둘레벽이에요. 둘레벽. 둘레주자거든요. 그래서 기둥과 지붕과 둘레벽이 있는 그 정도는 돼야 건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가 없어요? 둘레벽이 없죠. 둘레벽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아닌 거예요. 아, 진짜요? 법적으로는. 예. 그래서 지금 기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벽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것도 보는구나. 그렇죠. 판례상으로 이제 그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딱 봐도 둘레벽이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아니고 왠지 그 법리적으로는 그 부합돼서 취득했다고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그 구조물을 점유하고 있는 마침 그게 이제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스톱된 상태에서 그렇죠.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자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한 거예요. 인도명령을. 하고 소송한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했죠. 이제 애매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인도명령도 하고 그다음에 본안 사건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인도명령은 이게 애매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 포석으로 밑자의 본전으로 넣으셨구나. 미치지 않겠다. 요거는 이제 결론이 부합됐다라고 해서 기각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부합 안 됐다라고. 독립한 건물이다. 왜냐하면 독립한 건물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명령의 가능성을 한 50% 이상은 사실 받고 또 기각되더라도 뭐 부합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게 기각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건물이 아니니까. 예, 자신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그 결정문 보신 것처럼 지금 인도명령은 광주. 예, 기각됐습니다. 기각됐다. 근데 이제 이유가 한번 보시면은 이 정착물이 독립한 건물이 되었는지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과소한 규모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조그마지 않다. 크다. 예. 따라서 매수인이
간이 신속하게 경매 목적물을 그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인도명령을 통해서 이 정착물의 인도를 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본재판에서 따져라. 이렇게 해서 소송으로 판단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을 이제 이게 그 광주에 있는 물건, 전라도 광주에 있는 물건이라 인도명령은 또, 인도명령은 또 광주까지 가서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원래 지방 안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좀 이게, 의뢰인이 낙찰한, 의뢰인이 좀 각별한 분이라,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본 사건은 우리가 그 소송에서 그 본 사건 관할은 가장 이제 기본이 그 채무자 피고의 주소지 관할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피고는 또 주소가 또 인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요, 이제 본 소송은 인천이 관할이 되는데 인도명령 관할은 반드시 물건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경매 대상물, 그러니까 경매법원, 경매법원 소재지, 경매법원이 관할하는 소재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그것도 이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면 이거는 왜 그 신청인 상대방 주소나 이런 걸 안 가고 안 가고 왜 굳이 이게 그 경매 법원에 전속 관할로 했을까? 전속 관할이거든요. 했을까라고 하면은 우리가 옛날 그게 기록을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소송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전자 소송을 많이 하는데요. 종이 기록이 있을 때를 따져 보면은 그 인도명령은 경매 사건이 끝나고 나서 6개월 안에 벌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매 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 물건지에 있는 법원에서 해라. 그렇죠. 경매를 담당한 법원에서. 경매계에서. 예, 경매 기록이 거기 있으니까. 인도명령만. 처음 알았네. 그렇게 지금 이제 민사집행법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관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어느 법원에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짤 때 옛날에 그 종이 기록이 소재하는 법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가압류가처분 2도 그래요. 가압류가처분 2 사건도 그 상대방의 주소지에 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했던 법원, 가압류를 결정했던 법원, 그다음에 가처분을 결정했던 법원. 거기에 전속 관할입니다,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압류 가처분 기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종이 기록이. 효율적이지 않은데요?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종이 소송에서는 그게 좀 부득이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이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바꿔서 그 법원 판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안 그러면 종이 기록이 너무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압류는 만약에 부산에서 했는데, 가압류 2를 주소지가 서울이라 그래서 서울에서 하게 되면 그 부산에 있는 기록을 서울로 보내고. 요즘 그냥 보내면 되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는. 아니, 이제 요즘 전자소송이니까 그러니까 다 내려받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상관없는데 옛날에는 종이 기록 시절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전속 관할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까 지금 이 사건도 인도명령 사건은 경매 법원 광주에서 하게 됐고 본 사건은 인천에서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그런 우여곡절 끝에 멀리 광주까지 내려갔는데 기각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예상은 했지만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판사도 이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너무 죄송한데 그 우리 말이 맞는 거는 같은데 이게 좀 구조물이 너무 크다. 부합됐다라고 해서 다 때려보내기는. 그러니까. 인도명령 사건으로. 조금은 모르겠는데 완전 3층까지 올라가는데, 그죠? 예. 인도명령 사건은 짧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받고 나서 바로 후다닥 내보내기가 이게 왜냐면 또 상대방은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렇죠. 공사업자가. 못 받은 돈이 5억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인도명령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두 달 만에 슉 이렇게 나가 이렇게 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상대방 피해가 너무 크니까 우리 보고 조금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좀 그 본 재판으로 따지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그렇게 해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야, 이거 참. 그다음에 요 이제 본재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재판. 야, 이거 인천. 따끈따끈하네요. 네, 네, 인천에서 이거 맞죠? 벌어졌고 예. 결국은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여러 가지가 많이 이겼어요. 그래서 요 쟁점이 뭐냐면은 그 부합됐느냐 일단은 아까 이게 부합됐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벽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토지에 부합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이거를 따지신 거네요. 벽이 없다. 이게 제일 쟁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해요, 사실은. 대법원 판례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벽.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도명령에서는 안 받아들여준 게 핵심인 겁니다. 인도명령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뭐랄까 너무 빨리 결정이 나게 되면 혹시나 그걸로 인해서 그 입을 수 있는 상대방의 피해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법원은 그래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일사천리로 난 거죠, 뭐. 그러니까 그 부합됐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 건물 소유권이 낙찰받은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 나가야 되는, 건물에서 나가야 되는, 그 낙찰받은 사람의 소유인 건물에서 다 나가줘야 되는, 돌려줘야 되는. 예, 네. 예. 그다음 또 건물을 점유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이런 것도 해내야 되고 이런 결론이 났죠. 그래서 이게 결론이 1심에서도 뭐 그랬고 2심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런 결론이 났고. 항소했어요? 네, 상대방이 항소했죠. 30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역시 똑같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이 복잡한 사건을 뭐 이렇게 예로 들었습니다만 인도명령이 이만큼 조금 쉽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뭐 채무자나 점유자나 채무자나 소유자나 전소유자나 또는 뭐 대항력 없는 세입자가 명백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의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죠. 조금 이제 따져볼 만한 그 부분 그런 대상일 때는 조금 아까처럼 시간적인 부분 그다음 또 본안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야, 이 판단하기가 일반인들은 좀 쉽지 않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문을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자문을 받으시는 그렇게 그게 필요하고요.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십니까? 아니요. 이제 꼭 쓰는 거 아니고 지금은 이제 매물 내놓았죠. 이 상태로 다 이제 취득해가지고 해놨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곁들여서 말씀드릴 부분은 네. 인도 명령을 또 어떤 경우에는 한번 아까처럼 그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 법한 사건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대표적인 게 유치권 사건이라 생각하는데요. 유치권은 이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은 그 유치권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이게 인도 명령을 신청해가지고 잘만 판단되면 아주 횡재를 할 수 있는. 그냥 싹 없어질 수 있는. 인도명령 집행이 돼버리면은 나중에 인도명령이 있다고 한들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정이 나면 끝난. 결정 나고 집행되면. 결정 나고 집행돼서 나중에 본재판 갔는데 네가 유치권자가 맞아. 유치권이 있었어. 라고 해본들 낙찰자한테는 아무런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권리를 아예 인도명령 집행에 따라서 권리가 훅 날아가 버리는. 그렇죠. 점유율 상실하니까. 예. 그런 상태가 돼버려서. 옛날엔 그게 유치권이 성립되지만 지금 네가 유치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거죠? 예, 그런 게 되죠. 그렇다고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게 인도명령으로 한번 해볼 법하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뭔가 득실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얻을 거 하고 이걸로 인해서 잃을 걸 생각하는데 득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까처럼 반대로 이제 실이 많은 경우. 그렇죠. 안 될 게 좀 명백하다든지. 그다음에 또 시간적인 부분을 백업을 좀 안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그 경우에는 안 하는 일만 못하는. 네. 아예 그냥 하지 말고 소송으로. 본소송으로 그냥. 그런 이제 그 좀 이렇게 효율적인 그런 선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 하여튼 인도명령 되게 쉽게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인도명령으로 얻을 것도 있고 진짜 잃을 것도 있다는 걸. 쉬운 게 아니군요. 자, 오늘 최강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경매와 놀자.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네, 영상이. 네. 재밌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